연예인? 저는 사하고 하와. 육하 묶어서 사화하고 육화. 네, 망상장인데요. 사하는 그 보이스피싱 아 맞아요. 에 당한 정아람 씨하고 아, 3천만 원? 네. 맞아. 육하 그 공시생 공시생. 김서한 씨. 김서한 씨는 뭐 음. 1회부터 나오죠. 맞아. 나오긴. 근데 육화에서 더 정확하게 다루죠. 예. 일단 정아람 씨 같은 경우에 정아람 씨나 김서한 씨 같은 경우에 둘 다 조증장애에서 비롯해서 그 정아람 씨 같은 거는 가해자 망상이 되는 경우고요. 피해 과대망상. 네, 피해 가담망상이 되는 거고 김서한 씨 같은 경우는 가담망상. 그래서 정아람 씨 같은 경우는 취준생인데 그걸 악용해서 그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뭐 회사의 합격을 이용해서 돈을 같이 를 통해서 뭐 허탈감이하고 자살 시도를 해서 응급 입원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피해 망상 대상을 정다은 간호사한테 뒤집어 쉬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돈 가져갔다고. 네, 맞아. 돈 가져갔다고. 어. 이 망상장애, 그 편집성 성적장애의 특징이 남한테 의존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하죠. 인정하고 네. 그것도 3만 원인가 그 입금하면서 다시 또 네, 아, 맞아요. 통장 새로 만들어서. 네. 네. 또 있었죠. 그리고 공시생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건데 저는 그 공시생 보면서 우리나라의 좀 단편성을 좀 느꼈어요. 뭐냐면 고시가 학원 옆에 PC방이 있는 게 좀 아이러니했어요. 예. 그게 뭐 크게 부풀리자면 신자유주의적 아 신자유주의를 갑니까? 네. 예, 해서 시장에 맡겨버린 듯해서 예, 좀 안타까운 우리나라 현실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당근하고 채찍 같네요.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걸 현실에 자기가 어느 정도 극복을 했는데 거기서 현실로 돌아서 또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맞아. 예 다시 증상이 있는 것처럼 보인 장면이 슬펐죠. 예, 좀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어. 맞아.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도 공시생 같은 경우는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 한 두세 번 해서 떨어지면 지원 못하는 거죠. 아예. 예. 막아.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거기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예, 그게 안 돼서 희망 고문. 예, 희망고문. 맞아. 망고. 예. 여튼 그러네. 만약에 그 뭐죠? 2번 이상 안 되게끔 만약에 막아버리면 난 2번까지 했는데 안 된 거가 되는데 계속 그 점수 때문에 미련이 남아서 또 맞아요. 해보고 또 해보고. 예.
하다가 그런 정신질환까지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것도 상당히 좀, 네. 네, 그랬어요. 그 마지막에는 그 자살하기 직전에 그 정다운 간호사한테 전화해. 연락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다운 간호사가 막 괴로워한 그게 거예요. 뭐 괴로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신 질환까지 맞아요. 있게 되는 그리고 그런 그때 거니까 그 의사랑 같이 데이트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의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단절이 되고. 예, 이것도 비슷하긴 한데 아까도 이제 신자유주의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통상 라벨링이라고 하는 네. 낙인 이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인 실패자로 낙인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거기 학원에서도 늘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야 커트라인 바로 전이다. 70점 커트라인인데 69점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그게 이제 희망 고문이 돼서 이미 도전하고 있던 목표를 막 4수, 5수, 6수를 계속하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걸 포기하려니까 해온 게 아깝고. 또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는 실패자다 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낙인되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고 그게 이제 지나친 경쟁 사회의 한 일면을 표현하고도 있다. 아까 내가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되는데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거구나. 돌아가지도 못하고 다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네. 정말. 자립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자립도 자립을 하려고 만약에 나왔어요. 신설에 나오거나 부모님 집으로부터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걱정이 있어요.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런데 또 시설로 다시 돌아가기도 조금 가면 실패하고 온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뭔가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럼 다시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안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자립을 도전했다가도 그게 너무 지나친 목표가 아니게 쉽게 그냥 도전할 수 있는 정도로 한번 해보고 부담 없이 도전해볼 수 있는 그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것 음. 같아요. 너 이제 이렇게 나가면 너 이제 정말 잘 살아야 돼. 너 혼자 다 해야 돼. 그거 너무 예. 겁주는 거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 돌아갈 데도 없고 이거는 칼은 뺐는데 뭐라도 썰어야 되나 이런 심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너의 한 선택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안 되면 뭐 비장애인들도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실패해도 괜찮다.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역시 총장님의 기승전 더 자립이군요. 좋은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선택지 중에 하나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자립을 얘기할 때 그 온전한 자립이라는 게 뭐냐? 나이가 40 몇 살이 먹었는데 노부모하고 같이 사는 발달 장애인이건 아니면 뭐 신체 장애인이건 그러면 자립을 안 하는 상태냐? 아니죠. 아니에요. 네. 이게 독립생활하고 자립생활은 개념적으로 좀 약간 다르거든요. 거주적인 독립을 해야만 자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만 본인의 일상생활을 본인이 선택한다면 그건 자립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본인이 선택한 거의 키워드가 부모님이 그럼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럼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 자립이 아니냐? 아니죠.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게 아니죠. 본인의 선택을 부모님이 이거 해봐라고 해서 선택을 했어도 본인이 선택했으면 그 조언을 듣고 본인이 선택했으면 그건 충분히 자립생활이다. 네. 라고 얘기하거든요.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네. A, B, C의 선택지가 있는데 너 이거 뭐 선택을 해봐. 선택을 하면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야 했을 때 내가 온전히 선택하고 그 책임을 졌다.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했더라도 또는 도움을 받아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서 했더라도 네. 그거는 온전히 자립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본인이 하는 거.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왔는데 제가 입으로 라면을 끓였어요. 입으로? 네, 입으로.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제 말에 의해서 라면을 끓였어요.
선생님들 누가 라면 끓인 건가요? 음. 제가 끓인 거죠. 그렇죠. 제가 끓인 이게 자립이고 음. 독립이라고 할 때는 일단은 그 라면 자체를 제가 끓일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를 독립이라고 보통 네,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스스로 혼자서도 다 해요. 이게 될 수 있는 어떤 상황. 근데 자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어떤 사회 수단이라면 좀 그렇고 어떤 체계 예, 또 지원 체계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예, 그게 자립이다라고 그게 자립이죠. 예, 말씀을 드리고 근데 사람들이 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자립 생활을 너무 거창한 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이거 이제 나가면 다 혼자 해야 돼? 막 이렇게 겁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윽박 지르세요. 집에서 나올 때도 부모님들이 집을 떠나면 마치 죽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밥을 해 먹을 거며 빨래는 어떻게 할 거며 뭐 청소는 어떻게 할 거며 너 혼자 어떻게 병원에 갈 거며 그런 걸 다 걱정하세요. 근데 활동지원 서비스가 있지만 그 서비스가 온전히 너를 다 지켜줄 것 같니? 밤에는 없잖아. 막 온갖 이야기는 결론은 나가지 마라. 예, 나가지 마라. 근데 그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당사자는 보면 그 명의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전기요금을 감면받고 통신요금을 감면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가족원이 이제 누리고 있는 경우가 있죠. 누린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마음 좀 착한 딸, 착한 아들은 내가 나가면 전기요금 2만 원 내던 거 4만 원 내야 되겠네? 이런 걱정까지도 끌어안는 거죠. 진짜 현실의 굉장히 이거 현실이에요. 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든 네, 저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얘기 잘 안 하고 수급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받는 그 기초생활수급비, 주거비, 생활비 이런 것들을 가족원이 씁니다. 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또 뭐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몇만 원을 줘요. 그 당사자에게는 5만 원 갖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복지관도 가라고 그러고 해요. 착취죠. 그렇죠? 네,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너는 요만큼 쓰면 돼. 요거로 버스비하고 뭐 해. 왜 엄마가 밥 다 해주잖아. 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예, 강요하는 거는 어찌됐건 착취죠. 그렇죠. 예. 그 네가 돈 들어갈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해주는. 그렇죠. 엄마가 엄마가 밥 다 해주지, 옷 사다 주지, 공과금 이런 거 엄마가 이 돈에서 다 내지. 너는 버스 타고 그냥 복지관 가면 또 다 먹고 놀고 프로그램 있잖아. 프로그램 하고 오는데 네가 뭐 사회생활을 하냐, 뭐 하냐. 바깥에서 외식 비싸. 집에 와 엄마가 다 해줄게. 이런 것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지, 거기서 먹으면서 또 느끼는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차단하는 예, 그런 상황. 근데 동료 상담, 사례 상담 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예. 일종의 공동 의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래도록 같이 살았으면 그 장애가 있는 아들을 또는 딸을 내가 부양한다가 되다가 오래 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화비, 가스비 등등 또는 기초생활수급비 이걸로 나도 의존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 친구가 나가게 되면 당장 그런 걱정도 있고 있고요. 예. 예, 그게 에이 내가 뭐 그걸 타고 내 자식 저기를 하겠어라지만 사실상 그게 조금 작용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자립생활의 본질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남의 의견을 듣더라도 부모님이나 형제의 의견을 듣더라도 어쨌든 자립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것들이 있죠. 본인 혼자 완수하지 못하는 미션들도 있고 많죠. 네. 그런 것들을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이뤄 나가는 게 자립생활의 온전한 것이다. 그걸 내가 다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다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다 못하죠. 네. 못해서 이렇게 위임을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예, 예.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가 20년 가까이 저도 받아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십 명의 선생님들을 만났죠. 호영호제 할 때도 있어서 언니 동생 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밖에서는 저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었죠. 근데 그 서비스를 받다 보면 우리 장애
이용인들 간에는 이런 말들을 해요. 그 허니문 기간이 있다. 활동지원사와 이용인 간에도 허니문 기간이 있다. 크게 보면 2년 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2년이 지나가면 알 걸 다 알고 서로가 이제 그런 관계가 됐을 때는 이게 뭐죠? 초심을 잃고 서로 넘나드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휴먼 서비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야말로 그때를 대비해서 너무 격 없이 해도 안 되고 그 김창욱 교수 그 강의에서처럼 부부간에도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이용인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활동 지원사 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예의와 소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내가 활동 지원사한테 지시 또는 부탁해서 라면을 입으로 끓여면 이게 내가 끓인 거냐, 내가 끓인 거냐, 그렇죠. 그 얘기 제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딱 드러내는. 네.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다 떡을 넣을지 만두를 넣을지 누가 결정하죠? 그럼 누가 끓인 거죠? 네. 그럼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요, 이용인이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이용인이 끓인 겁니다. 네.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자립생활의 첫걸음인 것 같아요. 본인 선택에 의해서. 마지막에 네. 경계선 네. 지능 거기에 성지능에 우리나라의 13.6%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13.6%? 예. 그렇게 많아요? 예. 엄청 많네요. IQ 70 언저리 네. 분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 나온 병이라는 학생이 파일럿이 되기 원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고 IQ가 좀 낮아서 그걸 자기가 자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해하고 타해도 시도해서 병동에 입원하는 케이스죠. 어머니께서는 어떻게든 직접 장애를 그냥 받아서 특수교육 있는 학교로 전학을 원하시는데 이 병이라는 학생이 끝까지 자기가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IQ가 보통 70에서 85 사이가 돼야지, 70에서 85 사이가 경계성 지능장애이고 70 이하로 나와야지 직접장애 인정받는데 아무 애도 직접장애 인정 못 받는 거예요. 70 뭐 1.2점이 더 나와. 네. 뭐 끝에 장면에서는 결국에는 그 꿈을 다가가기 위한 공항에서 안내하는 예.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나오니까 약간의 희망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도 한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관리 아니면 그 운영자 공급자 측면에서의 관점, 네, 이걸 수요자 측면에서의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 뇌병변이 1급이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뇌병변은 뛰어다녀요. 맞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하나는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예 와상으로 있는 사람도 1급이고 맞아요.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의 서비스를 그냥 1급 또는 심한 장애 이걸로 서비스를 재단하는 거 옳지 않고. 그래서 아마 그 수가 차등 지급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그래야만 그 활동지원사 분들도 내가 더 받고 조금 힘들게 일해도 될 거냐, 덜 받고 조금만 덜 받고 좀 쉽게 일할 거냐, 이런 어떤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 이용인 입장에서는 되죠. 얘기가 조금 선생님 그래도 조금 더 받고 나 해주시니까 그래야만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고 하는데,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찾기가 좀 힘들죠. 한번 헤어지면 연계되기가.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중증이다 보니까. 이런 인터뷰를 해보면 저번에 화요일 아빠도 그 얘기 똑같이 했었고, 늘 한테가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사 찾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결국은 돈이다 뭐 이렇게
되고. 사실 뭐 이게 뭐 봉사활동은 아니니까 일이잖아요. 일이니까 그렇게 접근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재화를 주고받고 사고 판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어떤 휴먼 서비스니까 연대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또 하나 얘기해볼 만한 거는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도전하기 아주 어려운 과제를 도전하는 경계성 지적 장애인들 현실적으로 도전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사례 파일럿. 네. 그 파일럿을 도전하려고 하는 친구한테 그러면 현실의 벽을 알려주고 포기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래 너 할 수 있어 라고 아까 내가 희망 고문이라고 했는데 그 희망을 계속 심어줄 것인지. 그래서 사례에서는 친구들이 그 특히 반장이 너 그거 안 돼. 안 되는데 쟤 멍청하게 참 저래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죠. 경계선 지능장애 특징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사회적 지식, 법률 지식을 이해하기가 어려워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해줘도 잘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거기서 맞아. 그 병의 캐릭터가 그랬던 것 같아.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 좀 찾아봤는데 염전노예 아니죠. 신한 연정도에는 엄청 오래된 사건이죠. 염전노예의 피해자가 경계선 지능장애예요. 그랬었죠. 네. 그거 후속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긴급 지원팀에 들어가서 분리시켜서 시설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랬다가 이게 근데 아무런 지원을 못 받아. 그랬다고 내가 들었고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인데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네, 몇 명은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본인이 살던 생활 패턴에서 분리돼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진짜. 네. 어떻게 해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포인트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과제 비행기 파일럿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비행기 파일럿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 도전 과제가 딱 수면 위로 떠올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그건 안 돼 라고 먼저 판단해 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사자한테 사실 그걸 안 물어봤어요. 너는 왜 비행기 파일럿이 되고 싶어?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자유롭게 하늘을 나르고 싶은 거야? 여행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 옷을 입고 싶은 거야? 아마 그 친구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뭐 배경 지식으로 그걸 선택한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연히 본 영화나 우연히 본 사람 중에 누가 있거나 탑건을 봤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동기부여가 됐을 건데 그러면 비행기 보는 게 좋았으면 파일럿을 안 해도 비행기 볼 수 있는 직업은 많다. 이런 대체제를 알려주고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 준 다음에 체험도 시켜보고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지를 유도하거나 이렇게 제안을 해줬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안 돼. 그건 얼마나 어려운 건데 나도 못하는 걸 네가 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요거는 장애인 말고도 우리가 청소년 복지에서도 비슷하게도 나오니까 진짜 당사자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좀 우리가 상담하고 그와 유사한 거를 좀 제시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이렇게 하면은 뭐 동료 상담가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관점이나 소양을 붙여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저는 이제 시파에서 소제목이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네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다른 이야기들은 다 차치하고 수간호사 송효신 배우 이정은이 이제 그 수간호사였죠. 정다은에게 참 정말 정답게 따뜻하게 이렇게 참 대준 참 스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게 이제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그 정신병동 안에 동생 송애신이라는 조현병 장애가 아니라 조현병 질환을 가진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하고 같이 살려고 이사를 갔는데 그 아파트에 짐을 풀기 전에 관리사무소 직원인지 그 직원이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다가 나에게는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발달장애가 아니죠. 조현병을 갖고 있는 동생이 있다. 그래서 같이 살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이건 제가 제 선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그전 대사에
뭐 강아지를 키운다던가 뭐 어떤 그런 특이사항이 있나요? 라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조현병이 있는 동생이 있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됐냐면 네,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 손에 서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부녀회장을 만나고 바카스를 들고 부녀회장을 만나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몇 동 몇 호에 이사 왔는데 제 동생이 이런데 우리 같이 살려고 한다 할 때 아유 우리 애가 저기 수험생이거든요. 아유 우리 애는 너무 어려가지고요. 또 심지어는 뭐 위험한 일이 일어나진 않겠죠? 막 이렇게 묻는 그런 이제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이삿짐을 못 풀고 있는 그 수간호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 특이사항에 개를 키우냐 고양이를 키우냐처럼 저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주거권 뭐 이런 그죠? 생존권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 첨예한 시민권 이런 것들을 싸그리 그냥 묶어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그 이웃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인가 이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되게 좀 서글펐어요. 물론 거기에 나온 고애신, 고애신, 송애신 그 환자가 조금 중증이긴 했어요. 뭐 모자를 막 벗지 않고 머리를 감지 않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그렇게 이웃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게 이제 장애 등록이 됐을 때는 장애인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이 발달장애 내지는 지적장애 우리가 아울러서 정신적 장애라고 하는 그 분들이 이 사회에서 같이 이웃이 돼서 살아가기가 그만큼 힘든 영역이구나 아직도 그리고 고맙게도 시파에서 그런 얘기를 좀 꺼내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조금 이게 좀 잘 봤던 것 같아요.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배제 문제는 뭐 늘 중요한 화두이죠. 아까 경계라고 하셨으니까 때때로는 이것도 질환으로 끝날 건지 장애로까지 갈 건지는 사실 넘나들 수도 있는 영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곧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영역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법한 얘기다. 그리고 자립을 함에 있어서 언니랑 살든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살든 혼자 살든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살든 간에 어쨌건 우리 이웃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판정하고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관리사무소 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내 가족이 정신장애인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할 때 누가 그런 걸 막 관리사무소도 허락하나? 애초에? 그냥 들어와서 살지 대부분은? 왜냐면 그 조현병이 좀 심해요. 심한 상황이에요. 뭐 소리도 지르고 머리도 안 감고 막. 물건도 집어던지고 타액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치매 얘기할 수밖에 없죠. 치매 어르신이나 그렇게 그러면 대부분 아파트 이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좀? 사실은 비근한 예로 어떤 분이 그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이런 시설에 이제 센터장을 맡게 되시고 개원을 하셨어요. 근데 입주할 때 들어갈 때 그 자리가 어린이집이었대. 유치원이었는데 입지가 너무 좋고 장소도 좋고 넓고 좋아서 하게 됐는데 들어갈 때 아주 조용히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장애인 내지는 그 정신적 장애인과 함께할 곳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밝히고 아주 조용히. 당연히 거부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걱정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정부에서 건물을 사들이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공공이나 공공적 성격을 띤 하면서 거기에 몇 프로 정도나 입주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차라리 그 정부가 간섭하고
법으로 정하고 조례가 생기고 이러면 제가 그 청주에 일한 데가 청주시청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청주시에서 그 건물을 사갖고 준 거죠. 방까지. 네. 정신병원에도 아침이 와요. 네, 이자영 위원의 사심이 들어간 박보영 때문에 오로지 박. 때문에 저는 좀 괴롭습니다. 두 남자분이 일단 기승전 자립에다가 기승전 박보영이에다가 하나 보세요 남자 배우. 저는 굳이 안 그러고 싶습니다. 현실에서도 남자 하나로 힘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뭐 하여튼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이 있었고 막상 우리가 풀어놓으니까 엄청 많은 얘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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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